제10장 해적 숙명의 아침 1. 도중 우리들이 부딪힌 사건은 역시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말해야만 할 것 같다. 나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거리로 나오기 1시간 전에 한 무리의 군중이 거리를 지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쉿빛 굴린 공장의 직공들로서 모두 70여 명 혹은 그 이상이었을는지 모른다. 그들은 거의 말없이 예의 바르고 질서정연하게 걷고 있었다. 나중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70명은 전체의 900명이나 되는 쉿빛 굴린 공장 직공의 대표들로서 현지사한테로 몰려가 공장주가 없기 때문에 대신 지배인에 대한 제재를 지사에게서 모색하려고 가던 참이었다. 말하자면 지배인이 공장을 폐쇄하고 직공들을 해고함에 있어서 직공전원의 노임 계산을 속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에 와서는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이 선거서를 부정하고 선거로서는 70명가량은 사람 수가 너무나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네들은 아주 붕괴한 사람들로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군중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들의 일을 호소하려고 왔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나중엔 그렇게 소란 피우던 공장 전체의 소요도 절대로 없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었다. 또 일부의 사람들은 저 70명은 단순한 소유자가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정치 색채를 띠고 있다. 말하자면 원래가 극히 난폭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온갖 종류의 경문을 뿌리고 다녔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어떤 외부의 영향을 인정할 것인가 또는 어떤 음모가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선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 개인의 의견은 이렇다. 직공들은 절대로 경문을 읽지 않았고 가령 읽었다 손치더라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경문의 필자가 꽤 노골적인 문체를 즐겨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선 극히 애매하게 쓰고 있다는 이유에서만으로도 그렇다. 그러나 사실 직공들은 호되게 경진되다가 아무리 경찰에 호소해도 자기네들의 불평에 동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 덩어리가 되어 장군나리 앞으로 몰려가서 가령 가능하다면 선두에서 탄원서까지 들고서 현관 앞에 얌전히 정렬하여 장군나리께서 그 모습을 나타내자 일동은 일제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마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할 듯이 간절히 호소해보자. 이런 그네들의 생각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이 어디 있으랴. 거기에 소연이 성건이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리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낡은 역사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사람들은 옛적부터 장군나리와 직접 얘기하기를 대단히 좋아했다. 더욱이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고 결과는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았다. 때문에 나는 이렇게 확신한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나 리푸친,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페지카와 같은 건달패도 끼었을는지 모른다. 미리 직공들 새를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그네들한테 무슨 소리를 짓거려 댄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두서너 사람, 기껏 많아야 5사람쯤 붙잡아서 거의 시험조로 짓거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에 틀림없다. 소요가 어떻다니 하는 소문에 이르러서는 가령 직공들이 선조문의 몇 마디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어리석기 짝이 없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귀너머로 들었을 것이다. 페지카는 좀 문제가 다르다. 이 녀석은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보단 훨씬 더 교활하게 일을 꾸며갔음이 분명하다. 요즘 사흘째 잇따른 화제는 페지카와 함께 2사람의 직공이 거기에 관련되었다. 이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로 폭로되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또 3사람의 직공 출신의 사내들이 똑같이 방화 강도범으로서 군 쪽에서 붙잡혔다. 그러나 아무리 페지카가 교묘하게 선동하여 재빠른 행동으로 직접 이끌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것은 지금 얘기한 5사람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에 대해선 그와 비슷한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다고 해두더라도 직공들은 이윽고 지사관저 앞 광장에 떼를 지어 몰려와선 아무 말 없이 얌전하게 줄지어 섰다. 그리곤 현관 쪽을 향해 입을 멍청하게 연 채 지사나리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남에게서 들은 말이지만 이들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일제히 모자를 벗었다는 것이다. 지사는 고의적이기나 한 듯이 때마침 부재 중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이 이들 앞에 나타나기 30분 전의 일이었다. 경찰에서도 곧 사람이 출동했다. 처음엔 한둘씩 분산되어 나타났으나 나중엔 될 수 있는 대로 뭉쳐서 몰려왔다. 물론 최초에는 위협적으로 해산하라고 명령했지만 직공들은 울타리 때문에 길이 막힌 양떼 모양 꼼짝 않고 있었다. 그리고 한사코 장군나리를 직접 만나보겠다고 버티는 것이었다. 굳은 결심이 경찰의 태도 속에 나타났다. 자연스럽지 못한 외침 소리가 멈춰지고 마침내 주의 깊은 표정, 비밀리에 속삭이는 명령, 차갑고 분주한 근심이 엿보였다. 그것은 상관나리들이 이맛살을 찌푸린 모습에서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램프계의 도착을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램프계가 삼두마차를 몰고서 손살같이 달려오자 마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고 함은 전혀 근거 없는 헛소리다. 그는 곧잘 거리를 마차를 몰고 다녔다. 뒤쪽을 누렇게 칠한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기를 무척 좋아했다. 그리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양쪽 말이 점점 정신없이 달려서 시장터의 상인들을 감탄케 할 무렵에는 마차 위에 일어서서 그 때문에 일부러 옆에다 메어둔 가죽끈을 잡고 몸을 쭉 뻗은 다음 마치 기념비처럼 왼손을 허공에다 내밀고 유유히 거리를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싸움은 전혀 없었다. 가령 마차에서 내릴 때 한마디 엄한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다만 인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수단에 불과했다. 또 한층 더 바보 같은 헛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즉 총검을 가진 병정들이 소집되었다느니 어디다가 전보를 쳐서 포병대나 까자크들이 시급히 파견토록 통보했다느니 하는 소문들이었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지금에 와서는 그 얘기를 끄집어낸 당사자들마저 믿지 않는 헛소문들이었다. 그리고 또 화재용 물통까지도 실어다가 군중한테 물을 끼얹었다는 것도 헛소리였다. 그것은 전우를 잃은 경찰서장이 아무도 물속에서 몸을 적시지 않고 나오진 못할 거다. 라고 고함을 질렀음에 불과했다. 아마 물통의 얘기도 여기에서 나왔음에 틀림없으나 이것이 점점 꼬리를 물고 나중에는 수도의 신문들의 통신난에까지 전전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내가 정확하게 추측하는 바로는 처음에는 우선 모여든 경찰로 하여금 군중을 삥 둘러싸놓고 그리고 제1과의 경부를 시켜 급히 램프계 앞으로 보냈을 정도의 것이었다. 경부는 30분 전에 램프계가 자기의 포장마차를 타고 스크래 보니시키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장의 마차를 타고 그 방향으로 가도를 따라 달려갔던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의문이 하나 남아 있었다. 즉 무슨 이유로 이 하차는, 아니 이 흔해 빠진 한 집단의 방문객들을 처음 대하자 난데없이 국가조직의 뿌리마저 진감할 우려가 있다는 반역운동이라고 규정지어 버렸는가 하는 점이다. 무엇 때문에 램프계 자신마저 20분가량 지나서 급사히 뒤에서 그 모습을 보이자 이런 관념에 매달려 버렸을까? 혹시 이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 개인의 의견이다. 공장 지배인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경찰서장 일리아 일리이치가 이 군중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고 사실 사건의 규정을 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게다가 폰 램프계마저도 그런 식으로 딱 마음속에서 결정해버렸던 것이다. 최근 이틀 동안 램프계는 2번에 걸쳐 경찰서장과 비밀리에 어떤 특별한 회담을 가졌다. 그 회담은 요령부득한 것이었지만 서장은 상대방의 얘기에서 시비 꿀린 공장의 직공들은 어느 누구에게 선동되어 사회의 반역운동을 일으킴에 틀림없고 경문에 대한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지사나리의 머릿속에 굳게 뿌리박고 있음을 알아채었다. 더욱이 그 뿌리 박힌 정도란 가령 그 선전 운운하는 말이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판명되면 아마 지사나리께서도 크게 낙담하리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어떻든 페체르부르크 정부를 놀라게 할 공훈을 세우고 싶다. 램프계 옆을 물러나면서 노예한 일리아 일리이치가 이렇게 생각했다. 뭐 상관없다. 우리들로서는 식은 죽 먹기다. 그러나 내가 굳게 믿는 바로는 불행한 램프계는 자기의 공명을 위하는 일이긴 하나
그런 반역 운동을 원치 않았음에는 틀림없었다. 그는 극히 정직하고 근면한 관리로서 결혼한 날까지 순교를 지킨 사람이었다. 그가 죄 없는 관용 장작이나 또 그만큼 죄 없는 독일 아가씨의 공상을 실현하는 대신 40을 넘은 공장 역량의 허영심에 말려 들어갔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그 자신의 죄일까? 나는 거의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지금 그가 스위스의 어느 특수한 병원에 들어가서 새로운 기운을 얻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게 된 가엾은 정신상태에 빠진 최초의 징후는 바로 이 숙명의 아침부터 고개를 쳐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령 이 숙명적인 아침부터 뭔가 뚜렷한 사실이 표면에 나타났다는 것을 긍정한다면 그 전날 밤에도 그와 비슷한 사실이 그만큼은 뚜렷하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나타났을 거라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믿을 만한 소식으로서 나는 다음 사실을 알고 있다. 그것은 율리아 미하일로브나 당사자가 나중에 의기소침되어 거의 후회의 감정을 품고 이 사건의 일부를 나한테 들려주었다고 가정해 둡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다. 전날 밤 램프께는 이미 밤도 깊은 오전 2시가 훨씬 지나서 갑자기 찾아 들어와선 부인을 깨워 나의 위협적인 요구를 들어달라고 청했다. 그 요구가 지나치게 강경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인도 하는 수 없이 불평을 토로하면서도 머리에다 머리털을 지지는 데 쓰는 종이를 감은 채 침상에서 일어나 둥그런 의자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익살이 뒤섞인 경멸의 빛을 띠긴 했으나 어쨌든 끝까지 다 들었다. 이때 비로소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남편의 정신 상태를 파악하고 내심 매우 놀랐다. 그녀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을 꺾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부인은 공포를 감추면서 전보다 한결 더 자신을 고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든 다른 여자와 마찬가지로 남편에 대한 일종의 전술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벌써 여러 차례 실제로 응용되어 그때마다 램프께를 미친 듯이 흥분시켰던 것이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전술은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듯 침묵을 지킴으로써 그것이 1시간, 2시간, 일주야, 때론 사흘이나 계속되었다. 그새 어떤 일이 있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또 무엇을 하든 3층에서 뛰어내리기 위해 창문을 기어오른다 해도 절대로 말을 안 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감각이 예리한 남자로서는 도저히 견딜 길 없는 전술인 것이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요 며칠 동안의 남편의 실수, 또 현지사로서 아내의 행정적인 수완을 시기하는 듯한 행위에 대해서 남편에게 제재를 가하려고 생각했음인지 혹은 아내의 델리키트한 성견지명을 이해는 못하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비난하는 남편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인지 또는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에 대한 남편의 둔하기 이를 데 없는 무의미한 질투에 화를 냈기 때문인지 어쨌든 부인은 밤 3시라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또 이때까지 본 일이 없는 램프께의 흥분에도 일체 아랑곳함이 없이 이번에도 머리를 숙이려 들지 않았다. 그는 전후를 읽고 부인의 내실의 양탄자 위를 앞뒤 종횡무진 걸으며 모든 것을 죄다 털어놓고 말았다. 앞뒤 연결이 전혀 없었지만 반면에 가슴속에 끓고 있었던 바를 죄다 토로해버리고 말았다. 왜냐하면 한계를 넘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야기의 서두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조소하고 자기의 코를 잡고 마음대로 질질 끌고 다닌다고 말문을 열었다. 말의 표현이 어떻게 되든 내가 알 바 아니오. 부인의 미소를 눈치채자 그는 벼랑간 꽥하고 소리를 질렀다. 코를 잡아당긴다 해도 무방하지 않소. 그것이 사실이니까 별 수 없지. 아니요, 부인. 아니요, 부인. 바야흐로 최후의 순간이 온 거요.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오. 여자의 기교를 부릴 때가 아니오. 우리는 몸이나 으쓱거리며 잘난 채 뽐내기나 하는 귀부인의 내실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오. 우린 진실을 토로하기 위해 기구 위에서 만난 두 개의 추상적인 존재인 거요. 그는 물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자기 사상의 올바른 형식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사상은 충실했다. 그건 당신이요, 부인. 나를 이전의 상태에서 끌어낸 것은 당신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짊어진 것도 당신 때문이요. 당신의 허영심 때문이요. 당신은 비웃는 웃음을 짓고 있군요. 그렇게 뽐내지 마오. 그렇게 조급히 굴지 마시오. 알겠소, 부인. 말해두지만 나도 이 자리를 멋지게 처리해 나갈 수 있소. 그만한 솜씨가 있소. 이런 자리 하나만 아니오. 10개라도 훌륭히 처리해 나갈 수 있소.
나는 그 정도의 수완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부인, 당신하고 함께 있으면, 당신이 곁에 있으면 도저히 해나갈 수 없어.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내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심이란 둘일 수 없어.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둘로 만들었단 말이요. 하나는 나한테 있고 또 하나는 당신의 내실에 있는 거요. 권력의 중심이 두 개 생긴 셈이지요. 부인, 그러나 난 그런 일을 절대로 허락하지 못하겠소. 절대로. 공무란 것은 부부생활과 마찬가지로 중심은 하나밖에 없소. 두 개의 중심이란 있을 수 없소. 도대체 당신은 무엇으로 나한테 보답한 거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들의 부부생활에는 아무것도 없어. 다만 당신이 쉴 새 없이 나를 보고 넌 쓸모없는 녀석이다. 바보다. 뿐만 아니라 비굴한 놈이다. 라고 증명하면 나는 나대로 시종구력적으로 나는 쓸데없는 놈이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결한 성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라고 반증하지 않으면 안 되었소. 오직 이것뿐이요. 자, 도대체 이것이 서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오. 이렇게 말하며 그는 두 발로 재빨리 그리고 빈번한 양탄자 위를 구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도 하는 수 없이 준엄한 위험을 나타내면서 몸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금세 온순해졌다. 그러나 그 대신 감상적인 감정으로 옮겨져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정말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깊디 깊은 침묵을 이젠 도저히 참을 수 없었음인지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5분가량 계속해서 울었다. 그러던 중에 이윽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말하자면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있다고 자신도 모르게 말해버렸던 것이다. 자기 딴에도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소리를 했음을 알아채자 미친 듯이 날뛰면서 이렇게 외쳤다. 신을 부정하는 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난 당신의 객실에 모여드는 신앙이 없는 난폭하기 이를 데 없는 녀석들을 모두 쫓아보내겠다. 적어도 지사가 될 사람은 신을 믿어야 한다. 따라서 지사 부인도 마찬가지다. 난 젊은 녀석들이 미워 못 견디겠다. 여보, 부인, 당신은 자신의 품위를 지킨다는 점에서 남편의 신앙에 대해 마음을 써야 할 것이고 가령 남편이 된 작자가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의 머리를 변호해야 함이 당연하지 않소. 그런데 그 녀석들이 나를 멸시하게 된 것도 그건 결국 당신 때문인 거요. 당신이 그 녀석들을 그렇게 버릇을 들인 거요. 그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기도 했다. 여성 문제 따윈 없애버리겠다. 그런 건 냄새도 풍기지 못하게 하겠다. 아무짝에도 못 쓸 여가정교사의 자선에 따윈 내일이라도 당장 금지시켜 해산해버리겠다.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가정교사를 만나기만 하면 까닭그를 대동시켜 현 밖으로 내쫓겠다.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겠다.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겠단 말이야. 그는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질렀다. 여보, 부인, 당신은 알고 있느냐 말이오. 여기 공장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논팽이 녀석들이 직공들을 선동하고 있는 걸. 난 그걸 훤히 알고 있단 말이오. 알겠어요. 고의로 경문을 뿌리고 있소. 고의로 말이오. 난 그 녀석들의 이름을 내 사랑까지 알고 있소. 아, 미칠 것 같구나. 정말 이제는 완전히 미칠 것만 같아. 완전히. 그러나 이때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갑자기 침묵을 깨뜨리고 엄숙하게 선언했다. 그런 죄스러운 음모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죄다 어리석은 일로서 당신은 너무 지나치리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저런 장난꾸러기들의 일이라면 내 사람뿐 아니라 죄다 그 이름을 알고 있다. 부인은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그런 일에 미칠 생각은 더욱 없다. 그뿐더러 오히려 내 능력을 믿고 만사를 원만하게 해결할 심산이다. 즉 젊은이를 격려해서 이성을 깨치게 한 다음 그때 갑자기 그들의 계획이 폭로된 것을 증명해주고 합리적이며 광명이 깃들인 사업에 공헌하는 목적을 그들에게 계시한다는 것이었다. 이 순간 램프게의 심정은 어떠했으랴.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또 자기를 속였고 자기를 조롱했군. 나한테 말한 것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더 일찍이 부인한테 여러 가지 소리를 짓거렸군. 어김없이 바로 이놈이 이러한 범죄 계획의 주창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니 이젠 제정신이 아니었다. 기억해도 이 바보 같은 잔악한 계집년. 단번에 모든 속박을 깨뜨리고 그는 이렇게 절규했다.
기억해도 난 당장 내년에 몇 푼어치도 안 되는 정부를 잡아다가 족쇄를 채워 감옥 속에다 던져놓고 말 테다. 그렇게 못하면 난 당장 내년의 눈앞에서 이 창문으로 몸을 던져 죽어버리고 말 테야. 이 오랜 동안의 장광설의 대답으로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분노에 격한 나머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러자 벼랑간 찢어져 쪼개지는 듯한 큰 소리로 깔깔대고 웃었다. 그것은 마치 10만 루블의 연봉으로 초빙된 파리의 여배우가 프랑스의 극장에서 꽃게뜨로 분장하여 무례하게 질투심을 일으킨 남편을 앞에 놓고 조소하는 듯한 바로 그런 웃음이었다. 때론 낮게 간드러지고 때론 높게 울려 퍼지는 길고도 긴 웃음이었다. 폰 램프께는 창문으로 몸을 던지려고 했으나 돌연 못 박힌 사람처럼 멈춰 서더니 두 팔로 가슴에다 팔짱을 낀 채 송장처럼 창백한 얼굴을 하고 무서운 시선으로 웃고 있는 부인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너 인연 기억해둬. 율리아 인연. 그는 헐떡거리면서 애원하는 듯한 소리로 이렇게 되뇌었다. 기억해둬.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말에서 또다시 일어난 격하고 새로운 웃음의 파열을 듣자 그는 입을 악물고 신음소리를 내더니 벼랑간 뛰어들었다. 그것은 창문 쪽으로가 아니라 자기 아내 쪽으로 주먹을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그러나 그는 주먹을 내리치지는 못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었다. 절대로. 하지만 그 대신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다. 땅을 밟고 있다는 다리의 감각조차 없이 서재로 뛰어갔다. 그리곤 옷을 입은 채로 준비해둔 침대에 몸을 엎드린 대로 그냥 털썩 넘어졌다. 그리고 발작적으로 침대의 커버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쓰자 그대로 2시간 동안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자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며 가슴에는 돌멩이 같은 감각을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두나디두나게 뿌리 깊이 박은 절망을 안고서 가끔 그는 괴롭게 열병이라도 앓는 듯 부르르 몸을 떨었다. 뭔가 밑도 끝도 없는 종잡을 수 없는 생각이 마음속에 돌연 떠올랐다. 15년 전 빼제르부르크 시대에 그의 집에 있었던 분침이 떨어진 낡은 벽시계가 떠오르기도 했으며 또 지나치게 유쾌하던 밀리부아라는 관리, 한 번은 그 사나이와 함께 알렉산드롭스키 공원에서 참새를 잡던 일, 잡고 나서 생각해보니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벌써 육둔간이라는 신부님을 깨닫고 공원이 떠나갈세라 서로 웃던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는 아침 7시경에야 겨우 잠들었던 것 같았다. 잠든 것도 모르고 달콤한 꿈을 꾸면서 유쾌한 기분에 잠겨서 말이다. 10시경에 잠을 깨자 갑자기 난폭하게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다. 일시에 모든 것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손바닥으로 자기 이마를 찰싹 때렸다. 조반도 먹지 않았고 불륨도 경찰서장도 N회의의 위원이 각하의 기상을 기다리신다고 전화로 온 관리도 만나주지 않았다. 그리곤 무엇 하나 들으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거실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소피아 안드로포브나라는 오래전부터 율리아 부인 집에서 밥을 부쳐 먹고 살고 있던 양가 출신의 노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부인께서 10시경에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바르바라 페트로브나 스타브로기나를 방문하려고 스쿠보레시니크로 떠났다고 전했다. 그건 2주일 후에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다음번 말하자면 제2회의 자선회장으로 정해진 스쿠보레시니키 집 모양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고 사흘 전에 당사자인 바르바라 부인과 약속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듣고 놀란 램프께는 서재에 돌아오자마자 성급히 마차를 대령시켰다. 그는 한시도 참고 기다릴 수가 없는 듯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 다만 한 번이라도 좋으니 그녀를 보고 5분간만 그녀 옆에 함께 있고 싶었다. 그러면 아마 그녀도 자기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전과 같이 방긋 웃어줄는지도 모른다. 용서해 줄는지도 모른다. 오, 도대체 말은 어떻게 된 거냐. 그는 테이블 위에 있는 두꺼운 책을 기계적으로 뒤척거리고 있었다. 그는 종종 이런 식으로 책을 보았다. 무턱대고 책을 펴놓곤 오른쪽 페이지의 위로부터 석 줄가량 읽는 것이다. 이때 나온 글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모든 것은 온 세계의 가장 훌륭한 것 속에서도 가장 훌륭한 것을 위해 존재한다. 볼테르의 깡디드이다. 그는 침을 탁 뱉고 마차를 타러 뛰어갔다.
스쿠브레 시니끼로. 마부가 전하는 바로는 나리께서는 도중에 줄곧 서둘러 댔지만 마차가 저택으로 가까워지자 벼랑간 말머리를 돌려 시내로 되돌아가라고 명령했다는 것이다. 좀 더 빨리, 부탁인데 좀 더 빨리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 도시의 성곽에 미처 닿기도 전에 나리께서는 저도로 말을 멈추라고 하시곤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로지르곤 밭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전 어딘가 좀 불편하신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나리께서는 꼼짝 않고 선 채 열심히 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꽤 오랫동안 서 계셨기 때문에 전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는 마부의 얘기였다. 나는 그날 아침의 날씨를 기억하고 있다. 차갑고 맑게 개인 날씨였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의 날이었다. 길 밖으로 벗어나간 램프게 시의 앞에는 벌써 오래전에 곡식을 거둬들인 벌거숭이 벌판의 황막한 경치가 전개되고 있었다. 바람은 신음소리를 내며 말라빠져 시들어가는 누런빛 들꽃의 처참한 잔해를 마구 흔들고 있었다. 그는 자기와 자신의 운명을 가을과 서리에 무참히 짓눌린 볼품도 없는 들꽃의 운명과 비교하고 싶어 했을는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마부를 비롯해서 그때 서장의 마차를 타고 달려간 제1과의 경부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는 꽃은 전혀 기억하지도 못했음에 틀림없었다. 경부는 나중에 와서야 지사각하께선 한 다발의 누런 꽃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단언했다. 이 사나이는 직무에 대단한 만족을 느끼고 있는 행정관리로서 이름은 바실리 이바노비치 플리부스 찌에로프라고 불렀다. 우리 도시로서는 아직 최근의 손님이었지만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비상한 열성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종의 조돌적인 처리 방법과 늘 한 잔 마신 것 같이 원기왕성한 태도로 이미 동료들 사이에서는 지나치리만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는 마차에서 뛰어내리자 지사각하의 기묘한 모습에는 조금 더 의아스러운 감정을 품지 않고 미친 듯이, 아니 어떤 신념에 가득 찬 표정으로 시내가 불어납니다 하고 거리낌 없이 아뢰었다. 응? 뭐라고? 하고 램프께는 엄한 표정을 짓고 그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조금도 놀란 기색은 없었거니와 마차나 마부의 일도 말끔히 잊은 듯 마치 서재 속에 파묻혀 있는 듯한 태도였다. 제1과 경부 플리부스 찌에로프입니다. 각하, 시내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플리부스 찌에르 하고 램프께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을 하곤 되물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각하. 시비 꿀린 공장의 직공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시비 꿀린 직공놈들이? 시비 꿀린이라는 말을 듣자 무엇인가 그의 머리에는 떠오르는 것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부르르 몸을 떨곤 시비 꿀린 하고 중얼거리며 이마에 손가락을 댔다. 이윽고 묵묵히 그러나 역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천천히 마차 옆으로 다가가서 그 위에 올라탔다. 그리곤 마을로 돌아가도록 일렀다. 경부는 그 뒤를 따라 마차를 몰았다. 내가 상상하는 바로는 돌아오는 도중 램프게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테마에 대한 상념이 떠올랐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가 지사관저 앞 광장에 들어섰을 때 어떤 단호한 상념이나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에는 적이 의심스럽다. 질서정연하게 딱 버티어 서 있는 폭도의 무리나 순경들의 줄이나 어찌할 바 모르고 힘없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경찰서장이나 지사 쪽으로 집중된 일동의 기대의 빛이나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자 그는 온몸의 피가 일시에 심장으로 몰려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마차에서 내렸다. 모자를 벗어라. 그는 숨을 급하게 몰아쉬면서 들릴까 말까 하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무릎을 꿇어라. 이번에는 뜻하지 않게, 자기로서도 뜻하지 않게 빽 소리 질렀다. 여기에 계속해서 일어난 사건의 결말도 바로 이 뜻하지 않은 점에 기인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사육제의 산놀이와도 같은 것이었다. 높은 꼭대기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썰매가 중간에서 멈출 수 있을까? 게다가 더욱 귀찮게 된 것은 램프께는 이때까지 쾌활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졌고 남한테 한 번이라도 고함을 지르거나 발을 동동 구른 일이라곤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람에게 가령 어떤 순간적인 일로 해서
썰매가 줄이 끊겨 산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듯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야말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리라.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해적들, 전보다 한층 더 날카롭고 한층 더 바보 같은 말투로 이렇게 외쳤다. 그러자 그 소리는 금세 꺾어졌다. 그는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틀림없이 무엇을 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자기의 전 존재로 직감하면서 멍청이 거기에 서 있었다. 오 하는 소리가 군중 속에서 들렸다. 한 젊은이는 십자를 긋기 시작했다. 서너 사람은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고 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마치 해일이 밀려오듯이 일제히 세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곤 갑작스레 일제히 요란스럽게 외치기 시작했다. 각하, 우린 40꽃배기가의 약속으로 고용되었는데 지배인이 건방진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아, 가엾게도 폰 램프께는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꽃은 그의 손에 아직 쥐어져 있었다. 아까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포장마차를 밀어버렸듯이 폭동은 그에게 있어서 틀림없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더욱이 눈을 크게 뜨고 빤히 그를 쳐다보는 폭도들 사이사이를 선동자인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어저께부터 잠시라도 잊을 수 없었던 표트르. 아무리 미워해도 미처 못다 미워할 표트르 녀석. 매질하라. 또다시 예기치 않게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 죽은 듯한 침묵이 엄습했다. 가장 정확한 정보와 나 자신의 추측을 종합한 바로는 사건의 시초는 이런 식으로 일어난 것 같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나의 추측도 정보도 점점 의심스러워졌다. 그러나 몇 가지 정확한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첫째로 지나치게 성급하다 할 정도로 채찍이 이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것은 통찰력이 뛰어난 경찰서장이 미리 생각해서 준비한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매질의 벌을 받은 사람은 겨우 2사람, 기껏해야 3사람도 못된 것 같았다. 이 사실만은 단언할 수 있다. 군중은 죄다. 적어도 반수가 처벌되었다. 이런 소리는 멀쩡한 거짓이다. 게다가 그 옆을 지나가던 가난하지만 신분이 있는 부인 한 사람이 잡혀서 즉석에서 매질을 당했다는 것도 역시 근거 없는 헛소리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 이 부인에 대한 기사가 어떤 빼째르부르크 신문의 통신장에 실려 있는 것을 내 자신이 읽은 일이 있다. 그리고 우리 고장 묘지에 있는 자선원에 근무하고 있는 아브도찌아 빼트로브나 따라뿌이기나라는 부인에 대해서도 이런 소문이 퍼졌다. 즉 이 부인이 어느 곳에 손님으로 갔다가 자선원으로 돌아오는 도중 광장을 지나치게 되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소동에 부딪혀 자연스러운 호기심으로 구경꾼들 사이를 빠져나와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자 아 얼마나 천한 일인가 하고 외치고 침을 탁 뱉었다. 덕분에 잡혀서 실컷 얻어맞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신문에 실렸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붕괴한 나머지 그녀를 위해 동정기금까지 모았던 것이다. 나도 20꽃배기가를 기부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가? 따라뿌이기나라는 부인은 이 마을에 전혀 살고 있지도 않음이 나중에서야 밝혀지지 않았던가. 나는 일부러 묘지의 자선원까지 가서 조사해 보았지만 거기엔 따라뿌이기나라는 이름조차 듣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시내에서 일어난 소문들을 그들한테 말했을 때 그들은 화를 버럭 냈던 것이다. 내가 이 따라뿌이기나가 실제의 인물이 아님을 얘기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신상에도 이 여자와 같은 일이 하마터면 일어날 뻔했기 때문이다. 가령 이 여자가 실제로 있었다면 말이다. 심지어는 이 따라뿌이기나에 대한 가소로운 소문들도 어쩐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때문에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말하자면 소문이 점점 퍼져가는 도중 묘하게 탈선되어 따라뿌이기나로 바꿔졌던 것일는지 모른다. 무엇보다도 알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나의 곁을 빠져나갔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 2사람이 광장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던 것이다. 뭔가 대단히 심상치 않은 기분이 들어 나는 광장을 한 바퀴 돈 다음 곧장 그를 지사간저의 현관으로 데려가려고 마음먹었었는데 그는 자기대로의 호기심에 못 이겨 잠시 동안 발을 멈추고
누군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다짜고짜 붙들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던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벌써 내 옆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본능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어 가장 위험한 장소로 뛰어들어가 그를 찾기 시작했다. 웬일인지 나는 그의 썰매가 산꼭대기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직감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이미 사건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었다. 지금도 기억하지만 나는 당장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지나친 위험을 나타내면서 조용히 그리고 오만하게 나의 얼굴을 쳐다보았던 것이다. 여보게 하고 말한 그의 목소리에는 무엇인가 끊어진 현악기의 줄이 진동하는 것 같은 울림이 있었다. 아, 저놈들은 여기서 이 광장 가운데에서 우리들 눈앞에서 저렇게 버릇없이 행패를 부리고 있단 말이야. 이런 놈한테 만약 자유롭게 행동할 기회를 준다면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알만하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곤 그는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온몸을 와들와들 떨면서 가늠할 수 없는 도전의 줄기찬 욕망을 얼굴에 나타냈다. 그리곤 두 발자국 떨어진 거리에 선 채 눈을 부릅뜨고 우리들을 노려보고 있는 플리부스 찌에로프를 향해 적발해 내는 듯한 무서운 손가락을 쳐들었다. 이놈! 하고 이젠 눈앞이 캄캄해져 버린 상대방은 이렇게 소리쳤다. 이놈은 도대체 어떤 녀석이야? 너는 어떤 녀석이야? 하고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곤 다가섰다. 넌 어떤 놈이냐? 미칠 듯한 병적인 소리로 앞뒤를 가리지 않고 고함을 질렀다. 여기서 지적해두지만 그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다. 일순간만 더 있었더라면 아마 그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멱살을 잡았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다행히도 램프개가 소리나는 쪽으로 몸을 돌렸던 것이다. 그리고 의심쩍은 듯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를 응시하고 있더니 갑자기 성급히 한 손을 내흔들었던 것이다. 플리부스 찌에로프는 허리를 꺾였다. 나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를 끌어당기곤 군중 속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 자신만은 아직 퇴각하고 싶지 않았을는지도 모를 일이다. 돌아갑시다. 돌아가요. 하고 나는 고집부렸다. 우리들이 겨우 매를 모면한 것도 램프개 덕분입니다. 자네 돌아가게나. 자네마저 이런 위험에 부딪히게 한 것은 내 불찰이었어. 자네한테는 미래가 있고 또 자네대로의 야심도 있으니까. 그러나 나의 시간은 벌써 끝났어. 그는 단호한 걸음으로 지사관저의 현관층층대로 올라섰다. 현관지기는 나를 알고 있었다. 나는 두 사람 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에게 용무가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윽고 우리들은 객실에 앉아서 기다리게 되었다. 나는 나의 벗에게 몇 마디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에게 얘기를 던진다는 것 자체가 무익한 일임을 알았다. 그는 마치 조국을 위해 결사의 각오라도 한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제각기 구석자리에 앉았다. 나는 입구의 문 가까이에 앉았고 그는 훨씬 거리가 떨어진 맞은편 자리에 앉아서 생각에 잠긴 듯이 고개를 한쪽으로 떨어뜨리곤 두 손을 가볍게 단장에 의지하고 있었다. 태가 넓은 모자를 왼손에 들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들은 10분가량이나 앉아 있었다. 2. 돌연 램프개는 경찰서장을 대동하고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다. 방심한 듯한 시선으로 우리들을 힐끗 보곤 각별한 주의도 돌리지 않고 오른쪽 서재로 들어가려고 했었다. 그러나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그의 앞에 서서 길을 가로막았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닮은 데가 없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모습이 그에게는 특별한 인상을 주었다. 램프개는 멈춰섰다. 이건 누구야? 그는 의아스러운 듯이 서장에게 묻듯이 중얼거렸으나 그쪽은 얼굴도 돌리지 않고 언제까지나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를 지켜보고 있었다. 퇴직 5등간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베르호벤스키입니다. 카카. 의젓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이렇게 대답했다. 카카는 여전히 상대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극히 둔했다. 무슨 용무로? 장관다운 간결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면서 성급하고 귀찮다는 태도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 귀를 돌렸다. 아마 청원서라도 가지고 온 청원자이거니 생각한 것 같았다. 실은 오늘 카카의 이름으로 내방한 관리 때문에 가택수색을 당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름은
갑자기 어떤 일에 생각이 미친 듯 램프께는 초조하게 물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한결 더 의젓한 어조로 자기의 이름을 되풀이했다. 그거로군. 바로 그 온상이군. 이봐, 당신이 지금까지 말하고 한 짓들은 모두 그런 경지에서 당신은 대학 교수죠. 대학 교수죠. 한때 N대학에서 젊은이들에게 몇 가지 강의를 한 영광을 가졌습니다. 젊은이들한테. 램프께는 놀란 것 같았다.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여태껏 통 이해 못하는 것 같았다. 난 장담할 수가 있다. 이봐, 난 절대로 그런 걸 용서할 순 없어. 하고 그는 버럭 화를 냈다. 난 청년들을 용서할 수 없어. 이건 모두가 경문이야. 그리고 이봐, 그건 사회에 대한 침략이란 말이야. 해상 침략과 같단 말이요. 해적행위요. 그런데 당신 청은 뭐요? 정반대입니다. 당신 부인이 내일의 자선회에서 뭔가 강연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했습니다. 나로선 당신한테 청할 거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나는 권리를 요구하러 왔습니다. 자선회에서? 자선회 따윈 시키지 않아. 난 당신네들의 축제 따윈 용서 못해. 강연 하고 그는 미친 듯이 외쳤다. 각하, 실례지만 내게 대해선 좀 말씀을 점잖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치 어린애한테라도 하듯이 소리를 지르거나 발을 동동 구르진 말아주세요. 이봐, 지금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하고 램프께는 얼굴이 새파랗게 되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각하. 나는 내 몸을 가지고 사회를 지키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그걸 파괴하고 있단 말이야. 당신은 이제 생각나는군. 당신은 스타브로긴 장군 부인 집에서 가정교사 노릇을 하고 있었지. 그렇습니다. 난 스타브로긴 장군 부인 집에서 가정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20년 동안. 오늘까지 쌓이고 쌓인 모든 것에 온상이 되었군. 모든 결과에. 어쨌든 난 이제 광장에서 당신을 본 것 같아. 그러나 두려워하게나. 당신 사상의 경향을 이미 환히 알고 있어. 알겠어. 난 이 사실을 머릿속에 새겨두고 있겠어. 난 말이야, 당신 강연 따윈 승낙해 줄 수 없어. 절대로. 그런 청원을 나한테 갖고 오지 말아줘. 그는 다시 빠져나가려 했다. 각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하께서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인께서 나한테 의뢰한 것입니다. 그것도 강연이 아닙니다. 내일 자선회에서 뭔가 문학상의 얘기를 부탁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난 그것을 거절하겠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연유로 해서 또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위해 나는 오늘과 같은 수색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나는 몇 권의 책과 서류와 그리고 나로선 매우 귀중한 개인적인 서신을 몰수당했습니다. 그것이 손수레에 싣고 길거리에 운반되었습니다. 누가 수색했어? 갑자기 몸부림치더니 램프께는 제정신으로 돌아와 얼굴을 붉혔다. 그는 재빨리 서장 쪽으로 뒤돌아보았다. 그 순간 허리가 구부정하고 키가 후리후리한 굼뜬 불륨의 모습이 문에 나타났다. 아, 바로 이 관리입니다. 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가리켰다. 불륨은 참으로 잘못했다는 듯한, 그러나 쉽사리 항복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앞으로 다가섰다. 자넨 이런 바보 같은 일만 한단 말이야. 하고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엉긴 말투로 툭 쏘아붙였다. 그러더니 램프께는 벼랑간 태도가 급변하여 일시의 제정신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는 무섭도록 당황하여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우물쭈물 이렇게 말했다. 그건 모두가 실책이었습니다. 오해입니다. 오해에 불과합니다. 각하, 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입을 열었다. 난 젊었을 적에 어떤 아주 흥미있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언젠가 극장의 복도에서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선 사람들이 많은 눈앞에서 철썩 따귀를 갈겼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피해자는 정말 때려주려고 마음먹었던 사람하고는 전혀 딴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 좀 비슷하다는 것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때리던 친구가 마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짬이라도 없다는 듯이 성이 잔뜩 난 어조로 성급히 바로 이제 각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건 오해였습니다. 오해에 불과합니다. 하고 말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도 모욕을 받은 쪽이 언제까지나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고 있으니까 유감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덧붙였답니다. 난 오해로서 한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거요? 그건 물론 대단히 우스운 말이군요. 하고 램프께는 일그러진 웃음을 띄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인간인가를 당신은 모르십니까? 그는 거의 외치다시피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려 했다. 이 뜻하지 않은 병적인 절규, 아니 흐느껴 우는 듯한 소리는 듣기에 정말 괴로운 것이었다. 그것은 아마 어저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처음으로 완전히 그리고 뚜렷하게 모든 것을 자각한 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었다. 하지만 즉시 그 자각에 이어 자기를 배반하는 굴욕적인 송두리째 맡겨버리는 야속한 절망이 뒤따랐다.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혹시 온 방이 떠나갈 듯한 소리로 엉엉 흐느껴 울었는지 모른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처음에 강렬한 눈초리로 상대방을 노려보았지만 드디어 머리를 떨어뜨리고 정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카카, 나의 하찮은 불평에 마음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나의 책과 편지를 돌려주도록 일러주세요. 그의 얘기는 중도에서 그쳤다. 바로 이때 율리아 미하일로브나가 자기의 동반자들을 데리고 요란스럽게 돌아왔다. 나는 여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상세하게 쓰려고 한다. 3. 우선 제일 먼저 말해둘 것은 세대의 마차에서 내린 한때는 모두 다 일제히 객실로 들어왔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거실로 들어가는 입구는 따로 나 있어 현관에서 바로 왼편에 있었지만 지금 모두들 홀로 지나갔다. 그 이유는 내가 상상한 바 바로 그곳에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있었기 때문임이 틀림없다. 그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신상에 일어난 일도 시비 꿀린 직공들에 대한 일도 모두 마을에 들어서자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일을 알려준 사람은 람신이었다. 그는 어떤 과실을 범했기 때문에 혼자 집에 남아 오늘의 방문에 끼지 못했지만 덕분에 누구보다도 먼저 이 사건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심술궂은 희열을 느끼면서 유쾌한 소식을 전하려고 까자크의 야인 말을 비롯하고 돌아오는 일행을 맞으러 스크보레 시니께로 가는 도로를 따라 달려갔던 것이다. 내 생각으론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워낙 남자에 못지않은 결단성이 있는 기상을 가졌지만 이런 의외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다소 당황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도 일순간의 일인 것 같다. 예를 들면 이 문제의 정치적인 면은 부인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 수가 없었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벌써 4차례에 걸쳐 시비 꿀린의 폭도들은 한 놈도 남기지 않고 죄다 곤장을 쳐야 한다고 부인의 머릿속에다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사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벌써 전부터 부인에겐 절대적인 권위로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그분은 나한테 이 일 때문에 꼭 보답해 줄 거야 하고 부인은 속으로 혼자 생각했을 것이다. 그분이란 물론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말이 나왔으니 잠시 일러두지만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도 역시 일부러 노린 것처럼 오늘의 방문에 끼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이란 아무도 없었다. 또 한 가지 말해둘 것은 바르바라 페트로브나도 자택에서 손님들을 접견한 다음 율리아 부인과 같은 마차를 타고 일동과 함께 마을로 돌아왔던 것이다. 그것은 내일의 자선회 때문에 최후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람신이 전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 대한 소식은 그녀한테도 똑같이 흥미를 안겨다 주었음이 분명하다. 아니, 그녀의 마음에 파도를 일게 했을 것이다. 램프께에 대한 보복은 즉각적으로 시작되었다. 가엾게도. 그는 자기의 아름다운 철을 보자 첫눈에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맑은 얼굴에 매혹적인 웃음을 띠며 그녀는 종종 걸음으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앞으로 다가가선 호화스런 장갑을 낀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아침 내내 한시라도 빨리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곁으로 달려가서 찾아준 인사로서 부드럽게 환대하고프다는 일념 이외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 같았다. 그녀는 극히 상냥한 말을 던졌다. 오늘 아침에 가태수색 따위는 꿈에도 모르는 양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남편한테도 한마디의 말도 던지지 않았고 또 그쪽을 돌아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그런 사람이 홀 안에 있는가 싶으냐는 태도였다.
뿐만 아니라 재빨리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를 독점하곤 객실 쪽으로 데려가 버렸다. 그건 마치 그와 램프께 사이에 어떤 설명이 오가지 않았는가,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뜻이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두지만 나의 눈에 비친 바로는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자기의 줄기찬 고상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다. 특히 이때 부인의 실수를 도와준 사람은 바로 까르마지노프였다. 그는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특별한 청으로 오늘 아침 행차에 끼었다. 따라서 간접이긴 하나 바르바라 페트로브나를 방문케 된 것이다. 그것을 바르바라 부인은 자기의 가벼운 마음으로 무척 기뻐했던 것이다. 그는 방 안으로 미쳐 들어서기도 전에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를 보자 커다란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와 얘기 중임에도 아랑곳 없이 다가와서 끌어안았다. 아, 이거 얼마만이요? 몇 개 성상이 지났는가? 겨우 이곳에서. 훌륭한 벗이요. 그는 키스하기 시작했다. 물론 뺨에다 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얼떨떨한 결에 그대로 키스를 강요당했다. 여보게 하고 그는 저녁에 그날 일어났던 일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나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네. 우리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비열하냐 하고. 그 자리에서 나를 욕보이기 위해 끌어안은 그 녀석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놈을 그토록 경멸하고 그놈의 뺨을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외면하지 못하고 그대로 키스한 나인지. 채. 자, 들려주세요. 죄다 들려주세요. 마치 25년간의 생활을 일시에 하나도 남김없이 얘기해 달라는 듯이 카르마지노프는 혀가 잘 돌아가지도 않는 말로 중얼거렸다. 당신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하고 모스크바에서 만난 것은 그라노프스키 교수의 축연석상에서였습니다. 그로부터 2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많은 격식을 차리며 따라서 고상한 어조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것을 말했다. 정말로 반가운 사람입니다. 이젠 너무나 지나치다고 생각하리만큼 다정하게 상대방의 어깨를 잡으면서 카르마지노프는 떠들썩한 소리로 허물없이 말을 가로챘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 어서 우리를 당신의 객실로 안내해 주십시오. 이분이 거기에 앉아서 죄다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일세, 난 이 변덕스러운 여자와 같은 녀석하고 한 번도 가까이 지낸 일이라곤 없다네. 격분한 나머지 몸마저 부르르 떨면서 역시 그날 저녁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나한테 호소하기 시작했다. 난 어릴 적부터 그놈이 미워 못 견뎠다네. 물론 그놈도 나한테 같은 감정을 가졌을 거라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객실에는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바르바라 페트로브나는 냉정해지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있었으나 남달리 흥분에 쌓여 있었다. 부인이 몇 번 카르마지노프한테 증오에 찬 시선을 던지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는 분노의 시선을 보낸 것을 나는 눈치챘다. 그것은 질투와 사랑에서 나온 미리 앞당긴 분노의 시선이었다. 만약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이제 어떤 말끝에 실없는 소리나 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카르마지노프한테 한풀 꺾이게 된다면 그녀는 당장 일어나서 그를 한 대 갈길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 나는 말하는 것을 잊었지만 그곳에 리자도 함께 있었다. 그녀가 그렇게 즐거운 듯 아무 걱정도 없이 유쾌하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난 예전에 본 일이 없었다. 물론 마브리키 니콜라에비치도 있었다. 그리고 늘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주변에서 서성대던 젊은 부인네들과 이젠 제법 방종해진 청년들 사이에 두서너 처음 보는 얼굴들이 있었다. 어딘가 다른 지방에서 온 지나치게 알랑거리는 폴란드 사람과 쉴 새 없이 자기가 자신의 기지에 흥겨워 잠옷 유쾌하게 큰 소리로 웃고 있는 건장한 독일인 노이사, 그리고 페체르부르크에서 온 아주 젊은 공작 등이었다. 공작은 마치 자동인형과 같은 모습으로 지나치게 높은 칼라를 붙이고 흡사 국가의 대인물인 양 의젓하게 앉아 있었다. 그러나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이 손님을 대단히 귀중하게 여겨 자기의 객실이 이분에게 주는 인상에 꽤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 카르마지노프 씨, 그림처럼 맵시 있게 긴 의자에 자리를 차지하면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벼랑간 카르마지노프의 못지않게 혀가 잘 돌지 않는 슈슈 소리로 이렇게 입을 열었다. 카르마지노프 씨,
전 시대에 속해서 일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인간의 생활은 가령 25년간의 간격이 있다고 하지만 역시 단조롭게 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무척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한 것처럼 생각했음인지 독일인은 마치 말이 울듯이 커다란 소리로 띄엄띄엄 킹킹거리며 웃었다. 이쪽은 일부러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독일인을 응시했으나 그것은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공작도 그 높은 칼날을 움직여 독일인 쪽으로 목을 돌리고 코안경을 끼었으나 호기심의 빛은 조금도 엿보이지 않았다. 단조롭게 보임에 틀림없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그리고 제멋대로 한마디 한마디를 잡아당기듯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일부러 이렇게 되풀이했다. 이 사반세기 동안의 나의 생활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곳이나 도리보다도 수도승들이 많은 세상이다. 나도 이 말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따라서 이 사반세기 동안의 나의 생활은 참 수도승이라니 재미있군요. 곁에 앉아있던 바르바라 페트로브나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이렇게 속삭였다. 바르바라 페제로브나는 자랑스러운 눈길로써 여기에 응답했다. 그러니까 카르마지노프는 이 프랑스말 문구의 성공을 그냥 묵과할 수 없었음인지 재빨리 떠들썩한 소리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를 가로챘다. 나로 말하면 그 점에 대해선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벌써 7년째 까를리스루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작년에 시외에서 수도 시설을 결의했을 때만 해도 난 이 까를리스루의 수도 문제가 러시아의 소위 개조 시대에 생긴 나의 사랑하는 조국의 여러 문제보다도 한결 친근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느꼈답니다. 동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나의 진정하곤 어긋나지만. 하고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수그리면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한숨을 내쉬었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득이 만면했다. 좌석의 대화가 깊이가 있는 사상적인 경향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하수도 말입니까? 하고 의사는 커다란 소리로 물었다. 수도입니다, 의사 선생. 수도요. 난 그때 설계안을 쓰는 일에 힘을 좀 빌려주었지요. 의사는 폭발한 듯이 껄껄대며 웃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웃음은 의사에게 돌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쪽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모두가 함께 웃어대기에 아주 만족한 것 같았다. 실례지만 까르마지노프, 난 당신 얘기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하고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재빨리 참견했다. 까를리스루에는 나중으로 돌리고 당신은 얘기를 어물어물 슬쩍 넘기길 좋아하시네요. 이번엔 당신 얘기를 믿지 못하겠어요. 러시아 사람들 가운데서 러시아 문학자들 가운데서 그토록 풍부하게 현대인의 전형을 계시하고 그토록 많은 현대적인 문제를 제출하고 현대적인 활동가의 타입을 이룰 모든 현대의 요소를 지시한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건 당신입니다. 당신 혼자입니다. 당신 외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조국에 대해 냉담해졌다느니 까를리스루의 수도에 예사롭지 않은 흥미를 느꼈다느니 그런 걸 남한테 믿도록 말씀하시는군요. 네, 나도 물론 하고 카르마지노프는 쉬쥐 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뽀고제프의 타입에 따라 슬라브주의자들의 온갖 결점을 지적하고 니코지모프의 타입에 따라 서구주의자들의 온갖 결점을 폭로했어요. 온갖이란 말이 나오는군. 하고 냠씨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건 조금 귀찮은 시간을 메우려고 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동포의 성가신 요구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스테반 트로피모비치, 당신은 아마 아시고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만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황홀해져서 말을 이었다. 내일 우리들은 훌륭한 시를 듣게 돼 있어요. 그건 세면 예고로비치의 최근작의 하나로서 아름다운 예술적 감흥의 결정이랍니다. 제목은 메릿이라고 합니다. 카르마지노프는 이 시에서 앞으로는 아무것도 쓰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든 사회의 얼굴을 내밀지 않겠다. 가령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다 해도 혹은 상류사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간청해도 이 결심만은 절대로 굽히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말하자면 영원히 붓을 놓게 되어서 이 아름다운 메르시는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끊임없이 러시아의 고결한 사상을 위해 바쳐온 그의 노력에 대해
사회가 언제나 환희에 차서 맞아들인 그것에 보답하는 감사의 뜻에서 씌워졌다는 겁니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행복의 절정에 서 있었다. 그렇습니다. 난 작별을 고할 생각입니다. 나는 자신의 메르시를 얘기할 참입니다. 그리고 저 까를리스 루에로 가서 거기서 눈을 감으려고 생각합니다. 카르마지노프는 점점 감상적으로 되어갔다. 그는 칭찬의 말을 그냥 태연하게 들을 수가 없어서 보통 때의 자기 기지에도 어울리지 않게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으론 이 정도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소문을 듣자니 우리 사회의 많은 섹스피어들 중 공개석상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사사로운 얘기 끝에 우리 같은 위인은 그럴 도리밖에 달리 할 수 없어 하고 툭 내뱉더라는 것이다. 그것도 자신이 눈치채지 못하고서 말이다. 난 그쪽에서 까를리스 루에에서 눈을 감을 작정입니다. 우리 위인들은 자기의 일을 하고 나면 보답을 찾을 것 없이 한시바삐 눈을 감는 도리밖에 달리 할 일이 없으니까요. 나도 그대로 할 셈이지요. 제발 장소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저도 당신의 무덤을 배례하러 까를리스 루에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고 독일인은 마냥 껄껄대며 웃었다. 지금은 죽은 사람도 철도로 운반한답니다. 누군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던 청년이 난데없이 이런 소리를 했다. 람씨는 환희에 차서 킹킹거리며 웃었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이마살을 찌푸렸다. 그때 니콜라이 스타브로긴이 들어왔다. 아, 당신이 경찰에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하고 들어오자 제일 먼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쪽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물었다. 아냐, 그건 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신소리를 했다. 그러나 난 그 사건이 나의 부탁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또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얼른 말을 받았다. 난 지금까지 무슨 일인지 통 알 수 없으나 그런 불쾌한 일에 마음을 쓰시지 마시고 우리들의 귀중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문학회에서 당신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즐거움을 빼앗지 말아 주세요. 자, 어쩐담. 난 지금 바르바라 페트로브나 정말 나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러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독창적인 사상가의 한 분을 사귈 날이 빨리 왔으면 하고 갈망하고 있던 순간에 뜻하지 않게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저희들 곁을 떠나려는 말씀을 하시니 말입니다. 칭찬의 말씀이 너무 지나쳐서 나로선 듣지 않는 편이 당연할 줄로 생각합니다만 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한마디 한마디 매듭을 짓듯 말했다. 그러나 나같이 하찮은 인간이 내일의 축제에 그렇게 필요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하, 당신네들은 아버지를 마구 부추기고 있군요. 질풍처럼 방 안으로 뛰어들면서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벼랑간 이렇게 소리쳤다. 겨우 아버지를 내 손으로 잡았거니 생각할 여유도 없이 갑자기 갓대수색이니 체포니 하고 순경이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그런데 지금 막상 와보니 지사나리의 살롱에서 귀부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아버지는 즐거워서 온몸의 뼈마디가 하나하나 쑤실 겁니다. 이런 자선흥행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사회주의자들의 밀고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어요, 표트르 스테파노비치. 사회주의는 실로 위대한 사상이에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도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순 없겠죠.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힘있게 변호했다. 위대한 사상임에는 틀림없겠소만 그 선전자는 누구라도 위대하다곤 할 수 없어요. 너도 그 정도에서 끝을 맺거라.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맺으면서 아름다운 자세를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이때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 폰 램프께는 벌써부터 살롱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거기에 주의를 돌리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러나 그가 들어온 것을 모두 보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전부터의 결심으로 굳어진 기분이었으므로 변함없이 남편을 도외시하고 있었다. 그는 문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온 굳은 표정을 짓고 시종 침울하게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오늘 아침의 사건을 암시해주는 말을 듣자 그는 불안하게 몸을 돌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리고 풀을 먹여 뻣뻣해진 앞으로 툭 튀어나온 칼라에 놀란 듯이 뚫어지게 공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자 벼랑간 방 안으로 뛰어든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의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자 몸을 벌벌 떨었는가 싶더니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사회주의자에 대한 그 장중한 한마디를 던지자마자 앞을 막아섰던 람신을 밀어제치고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람신은 일부러 꾸민 듯한 제스처로서 잠옷 놀란 듯이 금세 뛰어 일어나선 어깨를 문지르면서 아주 지독하게 당한 것 같은 신용을 했다. 충분합니다. 폰 램프께는 어리둥절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손을 기운차게 잡곤 힘껏 꽉 눌렀다. 충분합니다. 현대의 해적들을 말끔히 알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상당한 수단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그는 방 안이 울렁거리는 듯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면서 힘차게 최후의 한마디를 맺었다. 일동이 받은 인상은 병적인 것이었다. 일동은 뭔지 모르게 불안한 감을 느꼈다. 나는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얼굴이 창백함을 보았다. 더욱이 어리석고 못난 우연한 일이 그 효과를 더욱 강하게 했다. 상당한 수단이 강구되어 있다고 선언하자 램프께는 몸을 획 돌리고 조급하게 방에서 나갔다. 그러나 두 걸음을 옮기자 양탄자 끝에 걸려 비틀거리면서 하마터면 앞으로 넘어질 뻔했다. 순간 그는 잠시 발을 멈춰 걸린 장소를 찬찬히 보더니 갈아치워야겠군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그대로 문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뒤따라 달려나갔다. 그녀가 나간 뒤 갑자기 웅성웅성했으나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다만 좀 언짢은가 보다. 혹은 한 방 얻어맞았군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떤 친구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가리키는 사람도 있었다. 람씨는 구석에서 손가락 두 개를 윗이마에다 갖다 대고 있었다. 어쨌든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슬쩍 비추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근거리며 얘기했을 따름이다. 누가 한 사람 모자를 집으려 하지 않았다. 모두가 웬일인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약 5분 후 태연자약한 태도를 갖추려고 무던히 애쓰면서 되돌아왔다. 그녀는 애매한 말투로 램프께는 좀 흥분했지만 대단한 건 아니다. 어릴 적부터의 병이다. 그것을 자기는 아주 잘 알고 있다. 물론 내일 자선회에 나오시면 그의 마음이 풀려짐에 틀림없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두어 마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 애교를 떨었다. 그러나 그건 단순히 사교상의 예의에 불과했다. 이어 준비위원회의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지금 곧 평회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위원회에 관계없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려는 채비를 차렸다. 그러나 병적인 이 숙명의 아침 사건은 아직도 그 종말을 고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까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가 들어왔을 순간 리자는 재빨리 그쪽으로 시선을 옮겨 뚫어지도록 바라보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던 것이다. 그녀는 그 후에도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의 주의마저 끌게 되었다. 보아하니 마브리킨 니콜라예비치는 뒤에서 허리를 굽혀 뭔가 속삭이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벼랑간 고쳐 생각했음인지 죄지은 사람처럼 일동을 돌아보면서 성급히 몸을 똑바로 세웠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얼굴은 여느 때에 비해 지나치게 창백했고 눈은 이상스럽게 초점을 잃은 것 같았다. 들어오자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 던질 질문도 그 즉석에서 잊은 것 같았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여주인한테로 인사하러 가는 것조차 잊었는가 싶었다. 리자는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결코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역시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 같았다. 이 사실만은 나는 단언할 수 있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가 일각의 지체도 없이 최후의 평회를 열자고 제의한 후 다소 침묵은 흘렀지만 갑자기 그때 리자의 일부러 요란하게 높인 명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를 불렀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 자칭 당신의 친족벌이 된다는 데이가 줄곧 나한테 오만불손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당신 부인의 오빠가 되고 레바드킨이라는 성이라고 하던데요. 당신을 여러 가지로 비방하고 무엇인가 당신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써있더군요.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의 친척이 된다는 게 사실이라면 제발 그분한테 나를 모욕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일러주세요.
그리고 그런 불쾌한 일을 다신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말에는 무서운 도전이 울리고 있었다. 모두들 그것을 깨달았다. 비난은 그야말로 적나라한 것이었다. 아마 그녀 자신도 예기치 않았던 일일는지 모른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눈을 감고 지붕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일과 흡사했다. 그러나 니콜라이 스타브로긴의 대답은 한결 더 예기치 않은 것이었다. 첫째로 그는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이 끝까지 냉정한 주의를 기울이며 리자의 말을 들었다는 일이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빛도 분노의 그늘도 비치지 않았다. 그는 이 숙명적인 질문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고도 확고하게, 심지어는 언제나 마음속에 준비해둔 것 같이 재빨리 대답했다. 네, 난 불행하게도 그 사람과 친척 관계가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의 누이 동생, 레바드키나의 남편이 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당신의 요구는 즉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그 사람이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난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는 바르바라 페트로브나의 얼굴에 그려진 공포의 표정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 부인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면서 마치 자기 몸을 지키려는 듯이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어머니와 리자와 그리고 그 자리에 임한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그지없이 거만한 웃음을 띄우면서 유유히 방에서 나가버렸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가 나가려고 몸을 돌리자 거의 동시에 리자는 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확실히 그 뒤를 달려갈 듯한 몸짓을 했다. 그러나 곧 자기로 돌아가 달리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작별을 고하지 않고 또 누구에게도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그대로 조용히 나가버렸다. 물론 그 뒤를 쫓아온 마브리키 니콜라에비치의 동반되어서. 이날 저녁 마을에서 일어난 소동과 풍설들은 일일이 쓰지 않겠다. 바르바라 페트로브나는 마을에 있는 자기 집에 들어앉아 버렸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모친도 만나지 않고 곧장 스쿠보레시니키로 갔다는 것이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그날 저녁에 나를 시켜 저 다정한 친구 집으로 가서 면회의 허락을 간청했으나 부인은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아, 어떻게 된 결혼인가? 어찌된 결혼인가? 어찌된 일이 순결한 가정에 일어났는가? 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노상 반복했다. 그러나 카르마지노프를 생각해내고는 무섭게 그를 비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일의 강연 준비에도 열심이었다. 게다가 거울 앞에서까지 연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일의 강연 도중에 삽입하기 위해 따로 공책에다 적어둔 이때까지 자기가 말한 경고와 신소리를 죄다 끄집어내는 것이었다. 여보게, 이건 위대한 이상을 위해 하는 거라네. 확실히 변명하듯이 그는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사랑스러운 벗이여, 나는 25년간 정든 곳을 떠나 벼랑간 어디로 가버리고만 해. 어디로? 나도 모르네. 그러나 나는 가버리고만 해. 도스토옙스키가 그리는 인물들 2. 19세기 중반 러시아가 처하고 있던 엄청난 정신적 소용돌이의 지형도를 그리고 있는 이 소설은 주인공 스타브로긴을 인성의 극과 극이 함께 뒤섞인 매우 복잡한 인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귀족 가문 출신의 이 미남 청년은 서구에 유학하기도 하고 학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편력을 해왔음에도 뛰어난 이성을 갖춘 동시에 야수적인 폭력에 휘말리기도 하며 줘야 한가 하면 극히 고귀한 품성을 지니고 있고 극도의 허무주의에 빠지면서도 영혼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종교와 윤리, 지성과 정치 등 모든 측면에서 극단들이 혼돈스럽게 뒤섞여 있는 그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드미트리와 이반, 알로샤와 스메르자코프 등 네 형제를 다 섞은 말하자면 신과 포옹하는 악마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타브로긴을 중심점으로 하여 악령은 네 사람의 지적 모형을 상하 좌우의 축으로 포진시킵니다. 우선 무능하고 속물적이며 풍자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수적이며 온건한 양식의 소유자인 스테판 베르호벤스키. 스테판의 반대 극점에 인격적으로는 더없이 선량하지만 스타브로긴의 정신적 허무주의를 철학적으로 이념화한 키릴로프가 있습니다.
스타브로긴의 왼쪽에 스테판의 아들이며 열렬한 사회주의자인 표트르 베르호벤스키가 활동합니다. 명백히 네차예프를 모델로 한 그는 자신이 설정한 혁명의 목적을 위해 어떤 반윤리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냉철하면서도 열정적이고 이상주의적이면서도 교활한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브로긴의 반대편에 살해되는 샤토프가 있습니다. 카라마조프 가의 알료샤와 함께 도스토예프스키가 가장 이상적 인물로 추구하는 인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